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요즘은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뭐 날씨뿐이 아니고 경제도 종잡을 수가 없고요. 또 특히 경제에서 심각한 게 이제 9월달 되면 코로나 때문에 부채를 연끌을 했든 집을 샀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대출을 해줬던 것들을 이제 만기가 돌아옵니다. 올 9월에요. 이건 더 이상 연기가 안 되거든요. 또 제2금융권에서는 지금 연체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경제는 알아서 윗분들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삶을 이어가려면 건강한 길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는 또 하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내 몸의 에너지 도둑이라는 책 이제 3장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부신피로를 야기시키는가라는 제목으로 3장이 시작되는데, 부신피로는 심하든 심하지 않든 보통 어떤 형태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야기된다. 스트레스입니다. 지금도 자연계에서 세렝게티 공원이나 이런 데서 사자들이나, 그러니까 포식자들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고 할 때 그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게 거짓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 피로로 가는 거죠. 스트레스는 육체적, 감성적, 정신적, 환경적, 감염적 또는 이들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원인이 무엇이든 부신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에 반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똑같아요. 어떤 스트레스든지 간에.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스트레스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교통사고, 심한 질병 같은 격동적인 사건에서 온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감염된 치아, 심한 독감, 심한 육체적 활동, 사랑하는 사람과의 다툼, 직장에서의 알력, 불행한 인간관계, 환경적 독소, 나쁜 음식 등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도 발생한다. 이러한 작은 스트레스들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누적되고 만성화되어 부신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부신 피로는 항상 발생한다. 결국 부신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온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결국 스트레스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뭐라고 하세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36페이지에 보면 모든 스트레스는 누적되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우리가 스트레스를 인식하든 안 하든 스트레스 발생 횟수와 강도, 지속시간과 결합하여 우리의 전체적인 스트레스 부하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 독소, 감염, 반복적인 스트레스, 정서적 스트레스, 재정적 압박, 휴식 부족, 알레르기, 지나친 노력, 흡연, 식욕 부진, 수면 부족, 설탕과 흰 밀가루, 상처 치유, 운동 부족과 격렬한 운동, 처방약, 비처방약, 공포, 커피, 카페인, 불행한 결혼 생활, 이런 것들, 또 예상치 못한 실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다는 거죠. 부신피로가 발생하기 전에 기관지염, 폐렴, 천식, 축농증, 다른 호흡기 감염들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 감염이 심하고 자주 발생할수록 오래 지속될수록 부신은 더 많이 침범당한다. 결국은 부신피로가 쌓여서 질병이 오는 거지만, 이런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다시 부신피로가 쌓인다라는 얘기죠.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38페이지는 이제 4장으로 누가 부신피로 고통을 받는가라는 이제 4장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 부신피로의 고통을 받을까요? 인생을 즐기기 위해 충분한 휴식과 여유를 취하지 못하는 사람. 현대인 대부분이겠죠. 상위 10% 정도 빼고는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렇게 다 휴식과 여유를 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신을 지속적으로 몰아세우는 사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계속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 특히 감성적 배출구가 없는, 또 덫에 걸린 듯한 느낌 또는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 반복되는 어려움에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 사람, 만성적으로 감성적 또는 신체적 손상과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부신 피로로부터 고통받고 있다. 이거 어떠세요? 이거 들어보시니까. 뭐 현대인들 대부분 다가 만성 그 부신 피로를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41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신 피로를 유발하는 중요한 생활 요인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뭐 수면 부족이나 안 좋은 음식의 선택, 그다음에 피곤할 때 자극제로 사용하는 음식과 음료수, 여기는 뭐 술도 포함되겠죠. 또 피곤해도 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보면서 밤늦게 잠 안 자는 것도 해당되고요. 무기력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있는 것, 또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또 그다음에 즐겁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활동의 부족,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또 이제 패스트푸드에는 없는 많은 영양소가 부신에 적절한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음식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 저도 그렇다고 뭐 엄청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현대인들이 더 많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장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52페이지에 부신 피로의 증상과 징후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이거는 뭐 부신 피로가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수면이 부족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켜져 있는 뭐 24시간이나 아니지만 일몰 시간부터 7시부터 새벽 해 뜰 때까지 켜져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불빛들 때문에 뭐 사실에 뭐 꼭 부신 피로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또 미국에서 굉장히 몇 년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뉴욕에선가 그랬답니다. 어느 날 하루 정정이 됐는데 그 911인가요? 그걸로 엄청나게 신고들이 들어왔대. 하늘에 이상한 것이 떴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막 이거 뭐 겁난다, 막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다 정정이 되다 보니까 은하수가 왔는데 너무 많은 별들이 뜨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 이제 UFO가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 어릴 때 하늘의 별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하늘의 별 보기가 사실은 찾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게 이 조명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도 많이 부족한 거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잠을 자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금이나 짠 음식이 계속 당긴다. 또 무기력해진다. 또 업무를 볼 때마다 점점 힘이 든다. 또 성욕이 없어진다. 또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질병이나 상처, 손상으로부터 회복되는데 오래 걸린다.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현기증이 난다. 이것도 부신 피로에 속한답니다. 뭐 물론 이제 기립성 빈혈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간 기능 저하로 생기는 건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꼭 어지럽다고 해서 앉았다 일어날 때 뭐 현기증이 난다고 해서 꼭 빈혈만 의심할 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또 가벼운 우울증이 있다. 또 생활 속에서 즐거움 또는 행복감이 사라진다. 그다음에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진다. 그다음에 식사를 거르거나 충분치 않으면 증상들이 심해지고요.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혼란스럽다. 이건 근데 뭐 부신 피로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현대인들이 하도 여기저기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런지 사실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또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 그다음에 관대함이 사라진다. 또 작업 능률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신 피로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부신 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이제 6장에 이어집니다. 71페이지인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방식 때문에 부신 피로는 자주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부신 피로가 발생할 때의 증상이 일반적인 징후보다 앞에 생긴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증상, 우리가 신체에서 감각하고 느끼는 이 일반적인 징후, 시각적인 변화나 일상적인 검사 결과보다 앞에 생긴다. 또 문제가 진행함에 따라 이 증상과 징후는 합해져 의학적인 상태로 언급될 수 있는 증상과 징후의 집합인 증후군을 형성한다. 불행하게도 의학은 이것이 모든 특성을 갖춘 증후군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다. 질병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치에 벗어나지, 기준치에 벗어나지 않으면 질병이라고 안 본다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그래서 이제 또 7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신 피로가
진행이 되면 만성피로증후군, 섬유근육통, 요즘 섬유근육통 겪는 분들 되게 많죠. 또 알코올 중독, 뭐 허혈성 심장질환, 저혈당증, 류머티스성 관절염, 만성적인 재발성 호흡기 감염은 모두 일반적으로 허약한 부신 기능과 관련이 있다. 만성피로증후군과 섬유근육통인 경우에 이 증후군들은 일반적인 임상검사에 의해 감지되지 않는 특이한 감염성 미생물로부터 생긴다는 상당한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면역력도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잦은 호흡기 병은 부신 피로를 유발할 수 있고 부신 피로는 호흡기 문제를 발생시키는 성향을 만든다라고 돼 있습니다. 74페이지에 이제 닥터 존 틴테라라고 하는 이제 의사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전에 일반적으로 인구의 16%가 저혈당증과 함께 부신피로증후군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관절염, 천식, 고초혈 환자, 알코올 중독과 다른 관련된 집단이 포함된다면 그 숫자는 67%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답니다. 의사가. 그러면 7장은 왜 의료계는 부신피로를 인지하지 못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7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현대의학에는 없는 부신피로 그래가지고, 부신피로는 100여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고 그에 대한 기록도 있으며 연구되고 치료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의과대학에서는 부신피로를 가르치지 않고 있어 대부분 내과 의사들이 부신피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 부신피로에 대한 관심도 없다. 내분비 전문의들조차도 부신피로를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건 뭐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7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가 의료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제약회사와 보험회사의 영향력이 막강해져 의사의 진료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의사들의 수련과 의료 서비스, 의사의 문진과 진찰 등 많은 의사의 업무들이 보험사에서 허용하는 진단명과 검사 결과로 대체되었다. 의료보험회사는 모든 의사의 업무를 제한적인 코드로만 진단하고 치료하게 만들어 약물과 수술만이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유일한 치료가 되어버렸다.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코드에 들어가야 의료보험이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그 코드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정하냐고요? 제약회사가 정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 그래서 어떤 질환이 검사 결과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거나 진단명 코드와 맞지 않으면 그 질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고, 어떤 증상에 대한 약물이나 수술 방법이 없다면 그 병 역시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몸이 여기저기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도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라 그래요? 정신과 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7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 수련 과정이 요즘에는 거대 제약회사의 자금 제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현대의학은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 위축되고 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의사들이 수입이 주로 보험회사로부터 나온다. 의료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되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갑상선 수술도 그랬고, 또 한때는 또 뭐가 유행이었어요? 그 몇 년 전인데 뭐 여성들 이쁜이 수술 보험에서 처리돼갖고 엄청나게 또 하셨거든요. 요즘은 또 그것뿐이 아니고 또 하여간 추나인가 하여간 그런 것도 의료보험이 해갖고 어마무시하게 수술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각 병원마다 디자이너들 선생들이라고 부르죠. 그 선생들이 뭐를 해요? 견적을 내죠. 그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실비보험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보험회사 전문의에 의해 작성되는 문서는 모든 환자의 증상을 ICD, 국제질병분류표 코드에 입력해야 한다. 이 ICD 코드로 병이나 증상에 예외 없이 이름을 붙인다. 모든 환자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질병 코드명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모든 환자들에게 ICD 코드명이 필요하고 만일 ICD 코드명이 없다면 환자나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이게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의료 기록에 이 코드가 없어서는 안 되고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도 반드시 이 코드가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으려면 의사들은 환자의 질병을 반드시 ICD 코드로 기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처방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7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신 기능에 대한 검사는 부신 피로를 진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신 기능 저하는 대부분의 의사에게 에디슨병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부신 기능 저하를 진단하기에 에디슨병을 진단하는 검사를 한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으로 진단을 안 하면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아닌데도 우울증 약을 처방을 해야 되고 하는 케이스를 저는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만일 부신기능 저하 증상을 의사에게 설명해도 에디슨병이 의심 갈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면 의사는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의사가 검사를 하더라도 에디슨병에 대한 검사는 대부분 음성일 것이며 증상에 대해 의사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의료계와 제약회사, 보험회사는 분리될 수 없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러한 결속은 다른 종류의 의료 서비스가 발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건 꼭 이것뿐이 아니죠. 의대에서도 초창기 의대에서는 4가지를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현대의학, 그 다음에 이제 영양학, 그 다음에 이제 자연치유, 또 하나 해갖고 4가지를 교육을 했는데 3가지가 다 없애버렸죠. 지금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대체의학을 자신의 전공 과목보다 열등한 의학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부가 끝납니다. 그래서 2부는 나에게 부신 피로가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장이 시작되는데 증상에 따른 설문지 작성과 평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부신 설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갖고 계신 분이나 한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 해당되는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디테일합니다. 여기서 질문들도 좀 디테일하고요. 채점하는 방식도 있고. 그럼 내가 이제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8장은 이거 전체인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지수, 과거 대비 현재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부신 피로가 많이 늘었을까라는 얘기거든요. 8장, 9장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고. 10장이 시작되는데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신 피로 테스트 해갖고 102페이지에 보게 되면 홍채 수축 테스트라는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신 피로 환자들의 동공 반응을 관찰하면서 홍채가 빛에 반응은 하지만 동공 수축이 느리고 약하다는 사실, 즉 그들의 홍채가 수축 반응이 무력증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라는 자극체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임상적 유형과 상관없이 부신 피로 증후군 케이스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동공이 확대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부신 피로 증후군도 해당이 되지만 또 하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것 중에 하나가 또 홍채 수축 테스트라는 거고요. 또 저혈압과 기립시 저혈압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갑자기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 벌떡 일어나면 어지럽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부신 피로라고 내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11장은 실험실에서 하는 부신 피로 테스트라 그래갖고 타액 호르몬 검사, 침을 검사하는 거고요. 그런 걸로 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피 검사가 아니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내가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도 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워낙 이제 만성 피로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2부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3부는 이제 건강한 몸을 위하여 그래가지고 3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소식은 이제 3부가 시작되면서 몇 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이제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신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첫째는 환자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 초두에 아주 인트로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정말 사실 중요하거든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었지만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그걸 바로 우리가 흡수해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한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함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12장이 시작되는데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12장이 이제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우리가 꼭 만성 피로증후군뿐이 아니고 어떤 질병, 뭐 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습관이나 먹거리 습관이 식습관이 잘못됐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주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시고 조금 스마트폰 보시는 것도 좀 적게 줄이시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하는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는 또 한 주가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